일부 17살의 나는 문학공모전 시상식에서 한 소녀와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100%의 존재이며 순수한 우리의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 무결합니다. 나와 만날 때면 소녀는 벽에 둘러싸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 그녀가 상상해낸 가상의 장소입니다. 그 도시에는 강이 있고 모래톱과 야트막한 언덕이 있고 외풀 달린 광혹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간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녀는 도시 안의 도서관에서 일합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그녀가 진짜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나와 마주하고 있는 자신은 진짜 자신의 그림자라고 덧붙입니다. 나는 그녀가 만들어낸 그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그 도시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들을 그녀와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나를 위한 장소는 마련되어 있으며 그곳의 도서관에서 나는 꿈을 읽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진짜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강한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벽했던 우리의 관계는 갑작스런 그녀의 사라짐에 끝이 납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도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나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며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이어나갑니다. 45살의 생일을 맞이하던 날, 나는 갑자기 발을 헛디뎌 구덩이로 떨어지고 맙니다. 얼마간 의식을 잃고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나는 내가 현실이 아닌 그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있는 장소로 옮겨져 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벽의 출입구에는 문지기가 있는데 나는 문지기에 의해 그림자가 분리된 채 벽의 안쪽, 즉 도시의 내부로 들여보내집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나의 역할은 예전에 그녀가 말했던 대로 도서관에서 꿈을 읽는 일입니다. 그렇게 나는 그녀와 다시 만납니다. 그녀의 역할은 나의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짜 그녀는 전혀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는 꿈 읽는 작업을 하며 서서히 그녀와 친분을 쌓아 나갑니다. 한편 나는 문지기 몰래 분리된 나의 그림자를 만납니다. 분리된 그림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림자는 나에게 이곳을 함께 탈출하자고 제안합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원칙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차단되어 있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남쪽의 물 웅덩이를 통해 벽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문지기 몰래 그림자를 얻고 물 웅덩이까지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나는 결국 이곳에 남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바깥의 현실로 가봤자 나를 기다리는 건 무의미하고 고독한 생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곳에선 고독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꿈 읽는 작업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나의 그림자는 내 의견을 존중하고 홀로 물 웅덩이에 몸을 던져 이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탈출합니다. 2부 현실 세계로 돌아온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여전히 나입니다. 나는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의 기억을 간직한 채 그럭저럭 현실의 삶을 유지해 나가다 어느 날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묘하게 생생한 꿈을 계기로 도서관에 취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얼마 뒤 나는 지방의 한 작은 도서관에 도서관장직으로 운 좋게 일을 시작합니다. 전 도서관장은 고야스라는 이름의 70대 노인인데 그는 사나흘에 한 번씩 나타나 나에게 친절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줍니다. 그런데 고야스는 조금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는 외출 시에는 항상 베레모를 쓰며 게다가 바지 대신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고야스가 자신의 사비를 들여 도서관을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그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고야스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고야스는 자신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비밀을 나에게 알립니다. 언제 그림자가 없어졌는지 내가 묻자 그는 자신이 죽었을 때 없어졌다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 고야스는 이미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고야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사람 중에 나와 더불어 도서관 사서인 소에다가 있습니다. 고야스가 죽은 이후 소에다가 영혼 상태인 고야스로부터 지시를 받아가며 도서관을 운영해 왔음이 밝혀집니다. 나는 소에다로부터
고야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야스는 유서 깊은 양조장 일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소설가의 뜻을 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양조장 사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의무적이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던 그는 어느 날 한 여성을 알게 되어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성은 대사관에서 비서로 일하다 고야스와 결혼 후 출산을 계기로 지방으로 내려와 남편과 함께 살게 됩니다. 고야스, 아내, 아들 이렇게 세 가족은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다 5살이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고 그 충격에 아내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죽기 전 아내는 자신의 침대 이부자리에 대파 2뿌리를 남겨놓습니다. 그 기이한 유서에 고야스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마치 자신의 대용물이라도 되는 양 대파 2뿌리를 마지막 메시지로 남긴 걸 보면 커리어 우먼이었던 아내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후 그는 양조장을 처분하고 한동안 집거 생활에 들어갑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고야스는 베레모를 쓰고 치마를 입은 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차림새에 경악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갑니다. 고야스는 사비를 털어 도서관을 세운 뒤 도서관장이 되어 운영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죽은 것입니다. 나는 도서관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마다 고야스의 세 가족이 묻혀있는 묘지에 찾아가 참배를 하고 옵니다. 오는 길에는 이름 없는 커피숍에 들러 커피와 머핀을 먹으며 가게 주인인 여성과 조금씩 친분을 쌓아 나갑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노란 잠수함이 프린트된 요트 파카를 입은 소년이 나에게 다가와 생년월일을 묻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소년은 곧바로 그날이 수요일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소년 나름의 인사 방식입니다. 소년은 서번트 증후군이 있는 자폐아입니다. 나는 소에다를 통해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들을 섭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한 번 읽은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외워버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고야스의 묘소 앞에서 나는 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소년 역시 고야스의 묘소를 찾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그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지도로 그려 나에게 건넵니다. 나는 답장으로서 그 지도에 복사본에 수정사항을 더한 뒤 그 수정본을 그에게 돌려줍니다. 도서 관장실을 찾은 그 소년은 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힙니다. 꿈 읽는 작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소년은 내가 그를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설령 그 방법을 안다고 해도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고야스를 만납니다. 내가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자 고야스는 그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고야스는 마침내 현실 세계를 완전히 떠납니다. 다음날 소년이 실종됩니다. 소년의 가족은 결국 그를 찾지 못합니다. 감쪽같이 소멸하듯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는 숲속 오솔길을 걷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나는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두막 안에는 1m 남짓한 크기의 구체관절 인형이 놓여 있습니다. 인형의 얼굴은 그 소년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인형이 내게 뭔가 말을 건네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가까이 갖다 대자 인형이 갑자기 나의 오른쪽 귓불을 깨뭅니다. 격렬한 고통과 함께 나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한편 나는 그 커피숍 여주인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자신에겐 섹스라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래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갈 건지 그녀가 묻습니다.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합니다. 소파에서 그녀를 끌어안고 있던 나는 그녀가 갑옷처럼 단단한 속옷을 입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녀 나름의 벽입니다. 그 벽 너머에서 구동치고 있을 그녀의 심장과 그 따뜻함을 내가 과연 느끼게 될 수 있을지 나는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나는 얕은 강을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걷는 꿈을 꿉니다. 상류 쪽으로 갈수록 나는 점점 더 젊어집니다. 마침내 17살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그 첫사랑 소녀가 있습니다. 나는 문득
나의 그림자가 사라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에게 우리는 둘 다 누군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나는 흠칫 꿈에서 깨어나며 현실로 돌아옵니다. 3부 물 웅덩이를 통해 나의 그림자를 벽 바깥으로 보낸 후 나는 여전히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꿈 읽는 작업을 하는 나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노란 잠수함에 프린트된 요트 파카를 입은 소년을 보게 됩니다. 그 소년은 한밤중에 갑자기 나의 침대 머리맡에 나타나 나와 하나가 되어 함께 꿈 읽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힙니다. 내가 허락하자 그는 내 왼쪽 귓불을 깨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소년의 능력에 힘입어 나는 전보다 훨씬 빠르고 능률적으로 꿈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씩 이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떠날 때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소년과 나는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좁고 어두운 방에서 마주합니다. 소년은 꿈 읽는 작업을 자신이 계승할 것이므로 내가 이곳을 떠나도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이곳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힘들게 물 웅덩이를 통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나를 도와주던 그녀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그녀는 이별의 슬픔을 모릅니다. 나는 나만의 그 좁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 촛불을 불어 끄며 이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대한 나의 의식을 꺼트립니다. 기사 담장 죽이기 영상의 해석 첫 부분을 이미 시청하셨다는 전제하에 내용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루키는 이 소설을 통해 아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구축한다는 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먼저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선 어떤 가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질계 너머에 비물질계가 실재하며 이러한 비물질계는 인간의 의식과 이어져 있다는 가설입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의식이 비물질계와 이어져 있다면 현실과 비현실의 절대적인 경계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소설의 제목에 나오는 불확실한 벽이 의미하는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비물질계는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영역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 상상 등이 담겨 있습니다. 꿈을 꾸는 동안 다녀가는 영역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영역에서는 모든 이들의 의식이 하나가 되어 있는 소위 집단 무의식의 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소설에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A라는 사람의 비물질 영역과 B라는 사람의 비물질 영역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A라는 객체와 B라는 객체를 명확하게 구분지을 근거가 사라집니다. 불확실한 벽이 의미하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녀와 주인공은 함께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비물질 영역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소녀가 살고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현실의 자신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녀는 덧붙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하게 생각하며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있는 요컨대 어두운 자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그림자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고찰합니다. 왜 고통스러울까? 그것은 삶이 유한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림자로서의 나는 삶이 유한하다고 믿으며 사는 나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현실에 사는 우리 모두는 삶의 유한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계에는 모두 바늘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그림자인 셈입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본체이며 우리 인식의 어떤 부분, 삶의 무한성 속에서 고통을 초월하는 부분이 부차적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는 그림자라는 단어를 다의적으로 사용하여 일종의 서술 트릭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래도 2부의 마지막 문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인 듯합니다. 이제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은 특수한 경로를 통해 그림자를 분리한 채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림자를 없앴으니 허무 쪽으로 끌려갈 일은 없습니다. 덩어리 쪽으로 끌려가는 것만 경계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외뿔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들은 덩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잉여 에너지들을 해소 또는 벽 바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인공의 역할은 꿈을 읽는 것입니다. 이 꿈이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감정의 잔향입니다. 감정이란 도시를 위협하는 역병의 씨앗입니다. 주인공이 그와 같은 감정들을 공감하며 읽어내면 그 감정들은 해소되며 허공에 흩어져 사라집니다. 그렇게 도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예술가 역시 이와 비슷한 식으로 이 세계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닐까 하고 작가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고야스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을 잃고 허무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집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벽을 구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소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벽을 비무질 영역에 만들어냈다면 고야스는 현실의 그 벽을 만듭니다. 도서관이 그에게는 벽에 둘러싸인 도시인 셈입니다. 그런 다음 죽음으로 인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는 무한의 영역에 존재하는 고통없는 인간이 됩니다. 소설의 내용상 죽기 전에 이미 그림자가 많이 희미해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노란 잠수함에 프린트된 파카를 입은 소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설에는 나오지 않지만 소년은 그림자 없이 태어났습니다. 여기에서의 그림자란 유한성 속에서의 세속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던 소년은 주인공이 구축한 도시의 도서관에서 자신의 천직을 찾습니다. 이제 소년이 어떻게 주인공의 비물질 영역에 들어가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소년은 일단 본인이 자신이 비물질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주인공의 비물질 영역 중 하나인 꿈세계에 접촉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통을 통해 주인공에게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이동을 합니다. 고통을 주어했던 이유는 고통을 통한 각인은 마치 인두로 지진 것처럼 어지간해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주인공의 의식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소설적인 관점에서 꽤 설득력이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2부 마지막에 꿈 영역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의 첫사랑 소녀가 정말 주인공이 현실에서 사랑했던 그 존재일까요? 아니면 주인공의 의식이 만들어낸 존재일까요? 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의 도서관에서 일하던 그녀는 정말 주인공이 현실에서 사랑했던 그녀의 본체일까요? 아니면 그 도시는 애초에 주인공의 영역에서만 존재했고 인물들을 포함한 도시 안의 모든 요소는 전부 주인공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재미있는 건 둘 중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든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직감은 둘 다 동시에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 짧은 이해력으로는 둘 다 동시에 맞는 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